국경 지역에서는 오랜 세월 밀수가 생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단속이 강해져도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던 조금은 묘한 분위기의 동네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국경 근처에서 자란 한 소녀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보이보원들이 갑자기 대문을 두드렸고 아버지는 작은 라디오 하나 때문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라디오였을까요? 그리고 그 집은 이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 집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령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국경 근처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셨고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을 받아 장마당에 넘기면서 저희 세 식구는 그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일이 위험하다는 건 저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위험이 너무 익숙해져서 감각이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시고 저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이웃이 찾아올 때와는 확실히 다른 긴박한 소리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왔고 신분증을 보여주더니 곧바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할머니 손만 꼭 붙잡고 서 있었는데 그 짓눌린 긴장 속에서 손바닥에 땀까지 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고에서 뭘 찾아냈는지는 당시엔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여러 물건 사이에 라디오 하나가 섞여 있었고 그게 남쪽 방송이 잡히는 종류라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산 것도 아니고 거래 중에 중국 쪽에서 같이 들어온 건데 조사하던 사람들은 그런 사정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셨고 저희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지만 온종일 머릿속이 멍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 몸이 안 좋냐고 묻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네라고만 했습니다. 이튿날도 아버지가 어디로 끌려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할머니는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묻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 밖에서부터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른데 알아보세요 라며 돌려보냈고 어떤 곳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도 없이 계속 뭔가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손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딱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출장 갔다고 해라.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일이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면 괜히 아버지가 먼 데로 가셔서 다시는 못 돌아오시는 건 아닐까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조용히 할머니를 불러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셨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바로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먼 친척에 가서 도움을 청할까 생각도 하셨지만 괜히 더 큰일이 생길까봐 포기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장독대 밑에 오래 묻어두었던 돈을 꺼내고 아버지가 따로 숨겨두셨던 중국 돈도 다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들고 할머니가 찾아간 사람은 전혀 모르는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간 밀수 일을 하며 얼굴을 익힌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이번 일은 저도 쉽게 손댈 수 없습니다라며 물러섰지만 할머니가 몇 번을 더 찾아가 사정한 끝에 정해진 금액을 모두 맞추면 며칠 안에 손을 써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가진 돈을 몽땅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 빨리 풀리진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걸음걸이부터 어색해 보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며 힘겹게 들어오셨고 몸 여기저기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혀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약을 가져와 상처 위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셨지만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아는 분을 통해 몸을 잘 본다는 아주머니를 집으로 불러 아버지 다리 상태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온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 얼굴엔 걱정이 더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시자 아버지는 다시 일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사람은 인민반장이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그때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들르셨죠. 요즘 어떠십니까?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곤 꼭 이어서 아버지가 요즘 뭘 하시는지, 어디 다녀오셨는지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신경 써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슬쩍 저를 불러 저 사람 오면 말 조심해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인민반장이 올 만한 시간에 맞춰 일부러 옥수수국수를 삶아 대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인민반장은 맛있게 먹고 가시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소식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거래하던 분을 찾아가 다시 일거리를 부탁하셨는데 그분은 요즘은 일이 좀 뜸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죠? 하며 애들러 거절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에 들어오는 돈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을 예전보다 더 자주 챙겨 나가셨는데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시며 오늘은 얼마 못 벌었다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우리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행증을 받으러 간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만에 금방 나왔는데 그때는 계속 발급이 미뤄졌고 담당자는 사무실 안쪽에 앉아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따라 사무실 바깥 보기로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오가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다시 신청하러 가셨지만 이번에는 접수조차 안 해주고 나중에 다시 오라는 말만 들으셨죠?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옛 거래처 사람이 밤늦게 조용히 집에 다녀갔습니다. 아마도 물건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는데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요즘 위쪽에서 형님 이름이 좀 오르내립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셨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는 한참 동안 마당에 나가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낮에 안전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인민반장을 통해서만 뭔가를 물어봤는데 이번엔 직접 찾아온 겁니다. 대문 앞에서 곧바로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가 나가자 그 자리에서 요 며칠 어디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신중하게 들렸습니다. 안전원이 돌아가고 나서도 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버지는 결국 그 일을 잠시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을 접는 게 결코 쉬었을 리 없지만 더는 위험을 떠안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은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냈으며 지냈는데 아무리 아껴도 돈이 빠르게 줄어든 게 눈에 보여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할머니를 방으로 부르셨죠. 평소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이대로 있으면 다음번엔 돈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떠나자는 말씀이셨죠. 저는 말없이 두 분 얼굴만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한참을 흘렀고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장래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밤이면 몰래 예전에 거래하던 브로커를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잠을 설친 채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렸는데 새벽이 다 돼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신 아버지 얼굴엔 굳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브로커가 인원이 늘었다며 돈을 더 요구했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곧장 얼마나 달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고 아버지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자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족한 돈은 아버지가 먼 친척에게 사정을 대강 불러대며 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빚은 나중에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다시 브로커를 만나 경로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했답니다. 산길을 며칠 지나고 강을 건너는 시간, 도착 후 머물 곳까지 대략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림이 그려진 셈이었죠. 아버지는 종이에 그 내용을 적었다가 모두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재빨리 태워버리셨습니다. 돈은 절반은 출발 전에 나머지 절반은 무사히 도착한 뒤에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렇게 나눠서 내야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 역시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남겨두셨던 물건 몇 가지를 챙겨 팔았고 할머니는 집안 살림 중에 뭘 가져가고 뭘 두고 갈지 하나하나 골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불장 옆에 있던 옷장을 사러 온 사람이
이거 얼마에 파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원래 생각했던 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시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든 게 꿈처럼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교하던 날 친구가 내일 또 보자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란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여행증이 없으니 검문이 없는 시간과 길을 브로커와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밤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저는 자는 척했지만 사실 모두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짐도 한 번에 옮기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옮겼습니다. 할머님은 누가 물어보면 그냥 친척집에 다녀온다고 해라 하셨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는 챙겨야 할 짐에 대해 몇 가지를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건 빼고 돈은 몸 여기저기에 나누어 지니고 신분이 드러날 만한 사진은 가급적 남겨두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불을 끄셨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방에서 이곳에서 보낼 시간들을 떠올리다가 잠이 든 건지 밤새 뒤척인 건지 모르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떠나는 날이 밝았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실 때 목소리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브로커가 정해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아버지 뒤를 따라 산길로 들어섰죠. 큰 길을 이용할 수는 없었고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움직이곤 했습니다. 첫날에는 정신없이 걷느라 발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건강이었습니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버지의 걸음이 자꾸 느려졌고 중간중간 몇 번이나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브로커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지만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죠. 길 중에는 한쪽이 낭떠러진 가파른 비탈길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나뭇가지를 잡으라고 하면서 한 명씩 조심스럽게 건너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차례가 오자 저와 할머니가 양쪽에서 옷자락을 꼭 붙잡고 같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구간을 무사히 지나자 다들 그 자리에 멈춰서서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길을 가던 중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는 계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건너기 힘들어하셔서 브로커와 제가 양쪽에서 아버지를 잡고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 신발 한 짝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남은 길은 신발 한 짝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은 다 헐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죠. 가져온 음식도 예상보다 일찍 바닥나서 마지막 날은 거의 굶다시피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산에서 딴 열매 몇 개를 건네줘서 그걸 먹고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물도 떨어져서 나중에는 계곡물을 그냥 퍼마실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이 물을 그냥 마시면 탈이 날 수 있다고 걱정하셨지만 모두 목이 타서 할 수 없이 다 함께 그 물을 마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계속 물 걱정을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1회쯤 걸었을 때 아버지 몸에서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도 눈에 띄게 느려지셨죠. 브로커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날만큼은 예전보다 일찍 멈추고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엔 열이 조금 내려서 다시 움직일 수 있었지만 하루가 늦어지면서 우리 모두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산속을 걷다가 우리 말고도 다른 일행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쯤 되어 보였는데 브로커들끼리 몇 마디 주고받더니 각자 다른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을 오래 볼 새도 없었지만 우리 외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걸 그때 처음 피부로 느꼈습니다. 며칠을 더 산에서 지낸 끝에 드디어 두만강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브로커는 초소 근무 교대 시간을 미리 알아봤으니 그 시간에 맞춰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내지 마십시오 하고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물이 숨을 먹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서 중간쯤 갔을 때 아버지가 휘청이셨습니다. 저와 할머니가 양쪽에서 팔을 꼭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스치듯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셋 다 꼼짝도 못하고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엔 물이 얼마나 찬지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도 한참은 그대로 있었다가 브로커가 손짓을 하고 나서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너 중국 쪽 강변에 올라섰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마른 옷을 건네주며 빨리 갈아입고 서두르라고 재촉했죠. 옷을 갈아입을 때 손이 자꾸 떨렸는데
그게 추워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땐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자마자 곧장 브로커를 따라 다시 걸어야 했고 뒤돌아볼 틈조차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한 집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은 그냥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지내다가도 밖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순간 고요해지곤 했죠. 그렇게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며칠째 되던 날 갑자기 브로커가 다급하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 낯선 사람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제대로 챙길 틈도 없이 그날 밤 바로 트럭 짐칸 위에 올랐는데 짐칸 안은 좁고 깜깜했습니다. 저는 다른 짐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한참을 달린 무렵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검문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숨도 거의 쉬지 못했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바깥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트럭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새로 옮겨간 곳은 작은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브로커가 아버지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원래 남은 길을 안내해 주기로 한 사람이 며칠 전 어떤 일로 잡혀가는 바람에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안내할 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지만 브로커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 걱정 말라고만 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난 뒤 그 새로운 안내인이 직접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그리 나이 많아 보이지 않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고 눈빛만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준비되면 바로 출발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며칠 후 안내인이 또 찾아와 이번엔 순찰이 갑자기 많아져서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셨더니 안내인은 기다리는 동안은 추가 요금 받지 않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깐 안심이 됐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할 일이 없어 할머니가 실을 구해다 저에게 매듭 묶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뭔가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는다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에 집중하는 동안엔 불안한 생각이 조금은 덜 떠올랐으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구해다 준 신분증을 쥐고 있었는데 조선족 명의로 만들어진 것이라 중국 동포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쥔 채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중간에 한 번 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안내인이 표를 새로 끊어야 한다며 생각보다 돈이 더 든다고 했죠. 아버지는 남은 돈을 세어보시고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내 값을 치르셨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조용히 이 앞에 검문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어떻게 저희 사정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상황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갑자기 멈췄고 공안이 올라와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자리부터 차례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상 닥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였죠. 아버지 차례가 되자 공안이 서류를 받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밀수를 하며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으셔서 그런지 침착하게 몇 마디 대답을 하셨고 목소리에서도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안이 서류를 돌려주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저는 몰래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다른 승객이 짐 검사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는지 버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승객이 밖으로 불려나가면서 우리는 한참 동안 버스에 갇힌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괜히 우리 쪽으로 의심의 시선이 쏠릴까봐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할머니도 옆에서 손수건만 계속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한참 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몸이 풀리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버스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가 다가와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그에 맞는 대답을 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새로운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이번엔 정말 낯선 곳에 발을 딛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정글로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인의 말에 나무들 사이를 올려다봤지만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어둡기만 했습니다. 걷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걸음이 다시 느려졌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자주 멈춰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저와 할머니가 번갈아가며 부축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돌부리에 발목을 접질려 잠깐 주저앉았는데
안내인은 멈추지 말라며 계속 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꼭 잡고 절뚝거리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안내인이 갑자기 멈춰서서 지형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길을 잘못 들었다며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원래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걷게 됐죠. 발바닥이 아픈 걸 넘어서 감각까지 없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를 틈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도 묘하게 힘이 났습니다. 새벽 무렵 저 멀리 국경 초소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안내인이 손짓으로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숨죽인 채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땀바닥에 얼굴을 댔더니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맡아졌는데 그 향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불빛이 멀어지고 나서야 안내인이 다시 움직이라고 신호를 했고 몸을 일으키려니 다리가 후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참을 더 걸었더니 큰 강이 나왔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가 강가에 숨겨져 있었고 몇 명씩 나눠 타야 했습니다. 저희 셋은 같은 배에 올랐는데 배가 워낙 작아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려서 배전을 꼭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배가 반대편 강가에 닿았고 안내인이 다 왔습니다. 여기가 태국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일어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잠깐 숨을 돌린 뒤 안내인을 따라 한참을 더 걸어 큰 길이 나오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안내인이 방향만 알려주고 돌아간 뒤 저희 셋은 그 길을 따라가 이민국을 찾아 사진에서 출두했습니다. 그 뒤 몇 주 동안은 구금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다들 저희와 비슷한 사정인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아이가 딸린 가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간단한 인사는 나누게 됐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밥을 나눠주면서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그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조사 도중 저랑 할머니가 다른 방으로 옮겨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류 확인이 덜 됐다는 이유였는데 다행히 가족임이 다시 확인돼서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를 못 보는 게 너무 불안해서 저는 계속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 혼자 불려가 몇 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사람 앞에 홀로 앉아 있으니 무섭기도 했는데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몸살이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무리를 하셔서인지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진료를 받으러 가신 동안 저와 할머니가 돌아가며 곁에서 돌봤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얼굴이 계속 안 좋아 보이셔서 저는 그 며칠 동안 아버지 숨소리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내렸고 한국행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크게 기뻐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출국을 앞두고 직원이 한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서류로 설명해줬는데 낯선 단어가 많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준비된 게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이었고 이륙할 때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낯설어서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행기 안에서도 몸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계속 눈을 감고 계셔서 주무시는 건지 힘드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일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꺼내서 다시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아버지 다리에 흉터를 본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다친 겁니다. 라고 짧게만 답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처음엔 카드 넣는 것도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첫 식사를 했을 때에는 반찬 가짓수가 많아 오히려 어리둥절했고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몰라서 옆 사람을 보고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도 순서를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뒤에 있던 다른 교육생이 알려줘서 겨우 돈을 뽑았던 일도 있었어요. 진로 상담도 처음 받아봤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이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하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때 정착지원금과 앞으로 저희를 도와줄 신변보호 담당관도 처음 배정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던 날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방을 어떻게 나눌지 셋이서 오래 얘기했는데 저는 혼자 방을 쓰고 싶었고 할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방을 쓰시고 저는 다른 방을 쓰기로 했죠. 아버지는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처음에는 힘든 일보다는 비교적 덜 부담스러운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첫 출근하시던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 점심을 나눠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랜만에 웃으셨는데 그 작은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일하시던 중 한 번은 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잠깐 주저앉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이 놀라셔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고 다행히 심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며칠 쉬고 나니 다시 괜찮아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아버지는 일터에서 정직원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건강 때문에 고민하셨지만 결국 해보기로 하셨고 그 뒤로 급여도 조금 올라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한 학년 낮춰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오래 쉬었던 터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결정한 거였는데 처음엔 그 점이 많이 속상하기도 했어요. 학교 수업 방식도 낯설어서 조별 발표라든가 급식 시간에 줄을 서서 직접 음식을 담는 일 모두 새로웠습니다. 수학 시간에 처음 보는 기호가 나올 때는 멍하니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 따로 남겨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그때 여기서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 친구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놀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신기해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본 시험에서 예상보다 점수가 낮아 속상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부족한 부분을 따로 봐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음 시험에서는 점수가 확실히 올랐습니다.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용돈도 벌고 싶었고 저 스스로 무언가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고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직접 최저임금이 맞는지 계산해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잠깐 당황하셨지만 다시 계산해보시고는 미안하다. 확인 안 하고 줬구나 하시면서 부족한 금액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는 모르면 정말 손해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도 그 사이 동네 병원에 다니시면서 오래 미뤄두셨던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별다른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듣고 오신 날 할머니께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참고 지내셨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하루하루 보내다가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셋이 모처럼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었죠.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으며 퍼지던 냄새가 방 안가득 돌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시면서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두만강을 건너던 밤 정글에서 숨 죽이고 엎드려 있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 일들을 다 지나 여기 셋이 나란히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큰 일인지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더 해보고 싶고 아버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좋겠고 할머니랑 셋이 이렇게 쭉 함께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일상만 계속되어도 그걸로 충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요? 한 가족이 국경을 넘어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응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